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 전략가가 조선을 무시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순신? 처음 듣는 이름이라며 웃던 그녀. 하지만 단 12척의 배로 133척을 무찌른 그날, 그녀의 전략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는 장수가 아니라 기적이다. 백악관 작전실이 감탄하고 미 해군사관학교가 커리큘럼을 바꿨습니다. 대체 이순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12척의 전설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순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클레어 월리스입니다. 47세, 미 해군 전략 분석관으로 23년을 근무했죠. 지금은 퇴역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망쳤다가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네요. 백악관 상황실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했던 날들, 그리고 끝내 무너져버린 결혼 생활. 심리 상담사는 제게 번아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월리스 박사님, 서울대학교에서 온 제안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재충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제관계학 초빙 교수. 화려한 직함이지만 사실 도망자의 은신처일 뿐이었죠. 한국은 제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반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전략적 요충지 정도였습니다. 결코 제 상처를 치유할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소개를 마치고 질문을 받았을 때였어요. 교수님,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순신? 누구지? 미국 해군 역사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당황한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순신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해군 전략가가 있었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이순신을 모를 수 있지? 라고 묻는 듯 했죠. 순간 저는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핵 잠수함의 작전 반경과 미사일 발사, 각도까지 계산할 수 있는 제가 이곳 학생들이 당연하게 아는 인물을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수업 후 국제학부 김현우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70대 후반의 노 교수님이셨죠. 월리스 교수 시간 있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군요. 김 교수님의 연구실 벽에는 푸른 바다와 옛 모습의 배들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앞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전투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2대 133? 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현대 해군 전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12척으로요?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배입니다. 거북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명량해협의 울돌목. 좁은 해협의 빠른 조류를 이용한 완벽한 지형 활용 전략이었죠. 손자병법의 2일 대전을 실전에서 구현한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백악관에서 분석했던 어떤 전략 사례보다도 흥미로웠어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의 대형을 무너뜨리는 전술. 교과서적이면서도 실제로 성공한 사례라니. 혹시 더 자세한 자료가 있을까요? 이 전투들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은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영문 번역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월리스 교수님께서 배우셨던 어떤 전략서보다 값진 통찰을 얻으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난중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전 한 장수의 기록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이순신은 단순히 전장에서 승리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일어선 리더, 패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인간이었죠. 책을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막 진짜 전략가를 만난 것 같았어요. 손자의 책에서 읽은 전략이 아닌 실제 바다에서 피와 바람으로 써내려간 전략을.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당장 남해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순신의 바다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안에 도착한 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날씨가 제게는 오히려 잘 맞았어요.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마주했던 바다의 모습도 이러했을까요? 기차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마침내 명량해협에 도착했습니다. 울돌목. 그 이름처럼 바다는 울부짖고 있었어요.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물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의 조류는 초당 10노트가 넘는다고 했어요. 현대 구축함도 쉽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선생님, 이곳이 정말 그 전투가 벌어진 곳인가요? 제 질문에 해설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이곳입니다. 1597년 9월 16일 이순신 장군이 13척으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맞아 싸운 곳이죠. 13척으로 133척을 상대했다니. 현대 해군 전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승률입니다. 해협을 바라보며 당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좁은 해협에 배를 일렬로 세워 방어하고 빠른 조류를 이용해 적의 대형을 무너뜨리는 전략. 수적 열세를 지형으로 극복한 전형적인 비대칭 전략이었습니다. 전시관에서 만난 평생을 이 마을에서 보냈다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이 전투를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일본 배들이 뒤집히고 조선 수군들이 함성을 지르던 그날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왔지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신이 직접 그 전투를 목격한 것처럼 생생했어요.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전날 밤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모두가 죽음을 각오했기에 살 수 있었던 전투였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워싱턴 상황실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전쟁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모두 수적 우세와 첨단 장비를 전제로 한 전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절대적 열세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낸 한 장수의 이야기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난중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 장군께서는 부하들에게 술을 권하며 내일은 죽을 각오로 싸우자고 하셨답니다. 다들 목숨을 걸었기에 가능했던 승리지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울었는지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숫자와 전략만 바라보다가 진정한 리더십과 희생의 의미를 잊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바다 위로 잠시 이순신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노트북을 켜고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명량대첩 세계해전사의 기적 12척으로 133척을 무찌른 전략 분석. 그리고 밤새도록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현대 군사 이론으로 분석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임진왜란 연구에 모든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찾았고 한국 역사학자들을 만나 인터뷰했어요. 임진왜란 1592년에 시작된 이 전쟁은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 있었죠. 도요토미는 일본 통일 후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어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었죠. 서울대 역사학과 박지원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연구실 벽에는 16세기 동아시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도요토미는 처음부터 중국 정복을 목표로 했어요. 조선은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그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조선의 지형부터 예상과 달랐고 무엇보다 이순신이라는 변수를 전혀 계산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갑자기 현대 전략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한 명의 리더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조선은 어땠나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진 건가요? 제 질문에 박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벌 정치 때문이었어요. 일본의 침략 조짐이 있었지만 조정은 믿으려 하지 않았죠. 김성일과 황윤길 두 사신의 완전히 상반된 보고서가 혼란을 가중시켰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현대정보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그에 따른 대비가 없다면 아무리 강한 국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순신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을 예감하고 꾸준히 준비했어요. 판옥선을 개량하고 화포훈련을 강화했죠. 조정의 지시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고 행동한다는 것. 현대 조직에서는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자질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전쟁 초기에 이순신이 지휘했던 옥포해전과 사천해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조선이 패배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순신만이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옥포해전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외선 50여 척이 우리 배를 보고 도망침으로 추격하여 크게 부수었다.
단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과 결단력이 놀라웠습니다. 현대 전략에서 중요시하는 결정적 시점의 압도적 타격을 400년 전에 실행하고 있었던 거죠. 사천해전 기록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순신은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얕은 바다에 큰 배를 정박해둔 일본군의 함정을 간파하고 조류가 바뀔 때를 기다렸다가 공격했습니다. 현대 해군 작전에서도 사용되는 시간차 공격의 원형이었어요.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며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략가이자 정보 분석가이자 기술 혁신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가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진정한 공직자라는 점이었어요. 제 연구실 벽에는 점점 더 많은 자료와 지도가 붙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며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죠. 미국에서 온 교수가 조선시대 해전에 빠져 있다니 그들에게는 신기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순신의 전략에서 현대 해군이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세한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내는지 그 지혜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순신의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다음은 그의 무기 조선의 전함에 대해 연구할 차례였어요. 역사 자료를 뒤지다 보니 판옥선과 거북선의 구조에 대한 도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그 도면을 보았을 때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400년 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이런 첨단 함선을 설계했다니.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아가 판옥선 모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함장실과 갑판이 분리되어 있고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전투함이었어요. 갑판 위에는 화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노와 돛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놀라우시죠? 판옥선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전투함이었어요. 박물관 큐레이터 김지연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유럽 함선들이 주로 정면 공격을 위해 설계된 반면 판옥선은 좌우 측면에도 화포를 배치했죠. 360도 전방위 타격이 가능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현대 이지스함과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기술 수준은 비교할 수 없지만 전방위 방어와 공격이라는 콘셉트는 유사했어요. 현대 해군 함정의 원형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북선입니다. 김 큐레이터가 가리킨 모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등은 쇠못으로 덮여 있었고 용머리에는 연기를 뿜는 장치와 화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첨단 무기였습니다. 거북선의 용도는 무엇이었나요? 제 질문에 김 큐레이터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돌격선이었어요. 적의 함대 사이로 돌진해 대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죠. 현대 해군으로 치면 특수전 보트와 비슷한 개념이랄까요?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거북선의 심리전 효과였습니다. 등의 쇠못은 적이 배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막기도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주는 효과였어요. 용머리에서 나오는 연기와 소리는 적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현대 심리전의 원형이 여기 있었던 거죠. 판옥선과 거북선에 대한 연구를 마친 후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혁신 그리고 통찰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 조선 수군의 우수한 전투함을 최대화하고 적의 약점일 봉군의 수송선 위주 함대를 정확히 공격했어요. 이순신은 현대 전략의 기본 원칙을 400년 전에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일대전, 즉 적의 약점을 공격하라는 손자병법의 원칙을 실제 전장에서 구현한 겁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판옥선을 개량하고 화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훈련 방식을 개선했어요.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활쏘기를 시험했는데 명중하는 자가 적어 한탄스럽다. 단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높은 기준과 끊임없는 개선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 군사 조직에서 강조하는 지속적 훈련과 평가의 원형이었죠.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단순한 역사적 사례가 아니라 현대에도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교훈이라는 사실을요. 다음은 그의 가장 빛나는 전술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에 대해 연구할 차례였습니다.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 초기에 벌어진 이 해전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통영으로 향했어요. 한산도가 보이는 제승당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배를 타고 한산도에 도착했을 때 잔잔한 바다가 저를 반겼습니다. 400년 전 이곳에서 56척의 조선 수군이 73척의 일본 함대를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곳이 바로 그 전설적인 하객진이 펼쳐진 곳입니다. 안내하는 역사학자 이태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하객진의 형태를 모래 위에 그리며 설명했어요.
하객진은 이름 그대로 학의 날개 모양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정교한 전술적 계산이 담긴 진법이었죠. 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하객진은 3단계로 작동했습니다. 첫째, 소수의 배로 적을 유인합니다. 둘째, 적이 추격해 들어오면 양쪽 날개가 접히며 포위합니다. 셋째, 근접전으로 전환해 화포와 궁수로 집중 공격하는 거죠. 이것은 현대 해군 전술에서 말하는 킬박스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제 말에 이 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킬박스라고요? 그게 뭔가요? 현대 해군 작전에서 적을 유인해 들어오게 한 뒤 사방에서 집중 포화를 퍼붓는 전술 공간을 말합니다. 적이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죠.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은 400년 전에 이미 이 전술을 완성했던 겁니다. 실제로 한산도 대첩은 하객진 전술의 완벽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이순신은 소수의 배로 와코에구를 유인한 뒤 본진이 숨어있던 곳에서 양쪽으로 나와 포위했어요. 일본 수군은 빠져나갈 곳이 없었고 결국 괴멸됐습니다. 다음날 이 박사의 도움으로 한산도 대첩 시뮬레이션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통영해양과학관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고 조선 수군 지휘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이제 하객진을 펼쳐보세요. 적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멀리서 일본 전선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지시에 따라 조선 수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의 배들이 천천히 후퇴하며 적을 유인하고 양옆에 숨어있던 배들이 날개처럼 펼쳐지는 모습이 실감났어요. 적선들이 혼란에 빠지고 조선 수군의 화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이지만 승리의 짜릿함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장비를 벗자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하객진의 위력을 느끼셨나요? 이 박사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전술이에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순신은 항상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이 박사는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진짜 비밀은 정보 수집 능력이었어요. 그는 첩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연안의 어민들, 상인들, 심지어 승려들까지 모두 그의 눈과 귀가 되었죠. 그래서 일본군의 동태를 항상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대 정보 전쟁의 원형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투 지휘관이 아니라 정보 분석가였고 네트워크 구축자였던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순신과 백성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어요. 상호 신뢰에 기반한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박사는 한 가지 일화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순신 장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배에 모두 태우고 떠났습니다. 적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판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백성들을 걱정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한 지휘관. 현대 군사 교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인간적 리더십이었어요. 한산도를 떠나기 전 제승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400년 전 이순신도 이곳에서 같은 바다를 보며 전략을 구상했겠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온전히 책임을 떠안은 리더십에 있다는 것을요. 다음으로 조사할 것은 임진왜란 당시 또 다른 영웅들, 민초들과 의병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임진왜란 당시 민간인들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은 장수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의병들의 활약이 궁금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으로 향했습니다. 곽재우 장군의 고향이자 그가 의병을 일으켰던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지역 역사가 박민호 씨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성 들판에 서보세요. 지금은 평화롭지만 430년 전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조정이 무너지고 광군이 패배한 상황에서 곽재우는 스스로 일어났어요. 박 역사가의 안내로 곽재우 장군의 생가와 그가 의병을 일으켰던 장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광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죠. 하지만 곽재우는 달랐어요. 그는 자발적으로 의병을 모았고 적극적으로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곽재우의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그는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들로 부대를 조직했고 정면 대결보다는 기습과 매복으로 적을 괴롭혔어요. 현대 비정규전의 원형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곽재우는 농민 출신이었기에 지역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는 그 지식을 활용해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밤중에 기습했죠. 정규군이 하지 못한 일을 민간인들이 해낸 겁니다. 다음으로 저는 진주로 향했습니다.
진주성 전투는 임진왜란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였어요. 특히 여성들의 활약상이 돋보였던 전투였습니다. 진주성 박물관에서 만난 김수영 큐레이터는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끓는 물을 성벽에서 부어 적을 물리치고 돌을 던지고 화살을 날랐죠. 이것을 만인예절이라고 합니다. 만인예절. 모든 사람이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성, 노인, 아이들까지 모두 힘을 모아 성을 지켰다는 의미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특히 농계라는 여성의 이야기는 압권입니다. 그녀는 적장을 껴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자결했어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희생한 여성이었죠. 박물관에는 당시 여성들이 사용했던 무기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밥주걱, 맷돌, 솥 등 일상의 도구들이었어요. 그들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싸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정신이 느껴졌어요. 진주성 전투 재현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그날의 상황을 재현하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외국인 관점에서 진주성 전투를 어떻게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상 촬영 중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이 성을 지키셨다고 해요. 손으로 돌을 날르고 화살을 만들어 전쟁을 이겨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역사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병과 여성들의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민초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누구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일어나 싸웠습니다. 하지만 의병과 여성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순신마저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옥에 갇히는 비극이 펼쳐졌어요. 다음은 이순신의 가장 위대한 순간, 명량해전의 기적을 더 깊이 연구할 차례였습니다. 이순신의 몰락과 명량의 역전극,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백의종군 이순신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파직되고 고문당한 후 다시 전장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걸린 그림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쇠사슬에 묶인 이순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밑에 쓰인 설명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순신은 원균의 모함으로 파직되어 의금부에 갇히고 신문을 받았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나 그는 끝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 그림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오히려 반역자로 몰려 고문당하는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순신이 다시 일어나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었어요. 박물관 큐레이터 정진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 같은데. 정 큐레이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순신의 일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나라의 위태로움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사사로운 일로 물러나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에게는 개인의 억울함보다 나라의 위기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자존심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현대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치관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해 명량해전 직전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 남긴 12공신 상소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상소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였고 원균은 패전 후 사망했죠. 이순신은 이 12척으로 다시 바다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상대한다는 것. 현대 해군 전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그것은 자살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명량해전 전날 밤 이순신이 남긴 연설문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나는 이미 죽기로 결심했다. 내일 모두 나를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 말하는 솔선수범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죽음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먼저 죽음을 각오했고 그런 모습에 감화된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따랐던 겁니다. 명량해전의 전술적 측면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순신은 울돌목의 빠른 조류를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좁은 해협에 배를 일렬로 세워 방어했고 조류가 바뀌는 순간을 노려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열세한 전력을 극복하기 위한 완벽한 지형 활용 전략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순신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 자신의 기함에 깃발을 가득 달았어요. 마치 많은 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현대 전술에서 말하는 기만 작전의 원형이었죠. 이런 모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명량 동양 최고의 해전 전략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국제군사전략저널에 투고했고 놀랍게도 채택되었어요. 서구 중심의 군사 역사에서 동양의 전략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논문 발표 후 저는 미국 해군대학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양 해전 전략의 비교 이순신과 넬슨이라는 주제였어요. 현대 해군 장교들 앞에서 400년 전 조선 수군의 전략을 설명하는 것은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순신과 넬슨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 살았지만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열세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지형을 활용한 창의적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어냈죠. 하지만 명량해전의 12,133이라는 전력 비율은 넬슨의 어떤 전투보다도 압도적인 열세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해군 장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서양 중심의 해전사만 공부해왔는데 동양에도 이런 위대한 전략가가 있었다니 감동적이네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순신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노량해전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노량해전 연구를 위해 경상남도 남해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순신이 마지막 전투를 치른 곳이자 그가 전사한 곳이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마치 400년 전 그날의 바다처럼 거칠었어요. 노량해전 기념관에서 만난 해설사 김도윤 씨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일본군이 철수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했죠. 철수하는 저까지 공격해야 하냐는 부하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적이 우리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을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추구한 전략가의 모습이었어요. 노량해전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 이순신이 적의 총탄에 맞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영상 속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오직 승리만을 생각한 장수.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 그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설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후에도 조선 수군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장군의 죽음을 모른 채 전투를 계속했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죠.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가 없더라도 싸울 수 있는 강한 수군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말에 또 다른 깨달음이 왔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없어도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이순신은 7년의 전쟁 동안 단순히 승리만 거둔 것이 아니라 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노량해전 연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 한 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 동양 최고의 해군 전략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출판사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텍사스에서 열리는 테드 컨퍼런스에서 손자병법을 뛰어넘은 한국형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긴장이 되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월리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400년 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활약했던 위대한 전략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강연은 놀랍도록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순신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그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국가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동했죠. 이것이 현대 리더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한국계 미국인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월리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관점에서 재조명되는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역사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서울대학교에서 동서양 해전 전략 비교 강의를 정식으로 개설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어요. 특히 국제 학생들이 많이 수강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도망자였어요. 번아웃과 이혼의 상처를 안고 온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순신을 통해 새로운 목표와 열정을 찾았어요. 그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순신이 남긴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전쟁 구호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번아웃에 시달리던 퇴역 군인에서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찬 학자로 변신했어요. 심지어 서양 해군 전략가들이 이순신의 전술을 연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웃기는 일이죠. 오늘도 저는 이순신의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가 걸었던 길을 걷고 그가 바라봤던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전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이순신은 끝까지 백성을 지켰습니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했고 자신의 명예보다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순신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현대 세계의 리더들이 이순신처럼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책임감과 헌신입니다. 이순신은 그것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증명했어요. 오늘 저는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마지막 강의를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도망자가 아닌 새로운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순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그의 리더십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을 찾았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이순신 장군, 당신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우리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순신의 정신을 세계에 전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새로운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순신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